1기 때 시도했던 약가 인하를 지금 또 하겠다는 거고, 그 기준을 글로벌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 뭐 100을 받는데 다른 나라가 30 받으면 네네네. 그 가격으로 미국 가격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미국에서 인하만큼 다른 나라에서 올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손해 본 거를 다른 나라에서 보상을 받으라는 게 네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 안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방산주를 사기에는 부담이 분명 되고, 조선주는 좀 다른 게 네.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뭐 이번에 특별히 업종 하나를 새로 신규로 준비하셨다고요? 이게 뭐 준비했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고객들이 어디를 많이 투자하냐에 따라서 그렇겠죠. 좀 자료를 준비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바이오 얘기 좀 해달라고. 바이오, 네네네. 네. 요즘 최근에 바이오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트럼프 네. 정부에서 이제 약가 인하에 네. 대한 시도 때문에, 네네. 그게 그전 1기 때도 약가 인하 시도했다가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계시길래,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약가 인하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 조정 받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약가 인하랑 상관없는 애들도 있거든요. 있죠.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설명 좀 일단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 그 28년도 IRA법에 대한 세법 개정을 수정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약가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8년도에 약가 인하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요. 쟁점은 복합 약물의 단위 성분 간주 여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 약물이 별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5월 12일에 발표됐었죠. 그래서 이제 CMS의 28년도 IRA 관련 초안 가이던스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2개 이상의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복합 약물이 하나의 활성 성분으로 간주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약가 인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위 성분을 만약에 그 해당 약물이 단위 활성 성분으로 간주 시에는 IRA 협상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알테오젠이 자꾸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미노 일리스가 아니다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자꾸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별 영향 없다. 셀트리온도 우리도 별로 영향 없고 오히려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복합 약물이 별도의 활성 성분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예정보다 빠르게 IRA의 약가 인하 협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우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나온 지 13년 이상 돼야지, 이상 되면은 포함이 돼요. 약가 인하 대상이 돼요. 그러면은 신약으로 간주가 되면은 13년간은 약가 인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28년도 약가 인하 대상에 대해서는 선정을 26년 기준을 대상으로 선정이 돼야 되면서, 요거 아마 그러니까 26년도에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제네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는 정말 이거 어떻게 출시 예정을 알기 어렵거든요. 네네네. 삼천단 제약이 바이오 시밀러 오늘 감사보도 보면은 계약하고 나서 지금 실제로 나오기까지 막 2년, 3년씩 막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본계약해도 시간 되게 오래 걸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기사 내용이 있어서 좀 더 설명이 편한 기사를 좀 가져오는데, 미래에셋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가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 관련돼서 뭔 얘기 했냐. 이 숫자에 좀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약가 대비 30에서 80% 인하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는 것이고, 미국은 타국보다 많이 지불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30일 이내에 목표 약가를 제시를 하도록 제약사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 하면 추가 조치하겠다. 라고 지금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쟁점은 이 법적 근거가 있냐. 오늘 보면은 이 호주에서 반발했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협상 안 한다. 호주에서 반발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고. 법적 근거는 행정명령만으로 약가를 강제할 권한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국과의 약가 비교. 이걸 MFN이라고 하더라고요. 입법 없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입법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일부 메디케어라든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이런
시범 사항으로 우회 가능성도 언급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항은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 쉽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아무튼 저는 일단 소송 불가피한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 될 것 같고 이걸 제가 자세히 다 읽지는 않을 건데 네네. 그래서 기사를 좀 보니까 그냥 요 기사를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 보험청에서 그 IRA 3가 약가 협상 지침 초안을 공개를 해가지고 이 안에 메디케어 파트 B 약물이 포함됐는데 저 이렇게 저 얘기 하면서도 이해를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1기 때 시도했던 약가 인하를 지금 또 하겠다는 거고 그 기준을 글로벌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 뭐 100을 받는데 다른 나라가 30 받으면 네네네. 그 가격으로 네. 미국 가격을 네네. 하자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될까 모르겠어요.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미국에서 인하만큼 다른 나라에서 올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손해 본 거를 다른 나라에서 보상을 받으라는 게 네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게 싶고요. 그 안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래서 여기 그 파트 B가 문제되는 거예요. 파트 B가 이번 메디케어 파트 B 약물이 처음으로 협상 대상 포함된 거가 지금 주가에 좀 변동성을 좀 주는 걸로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들어갔을 때는 그 약간 인하 범위가 되게 확대되는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 CMS는 이번 이번 초안 지침에 대한 공공 의견을 6월 26일까지 제출해요. 오후 11시 59분까지 접수하고 제출된 의견은 최종 지침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때까지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마 이때까지 불확실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런 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그 다른 텔레그램 뭐 늘봄처럼 따뜻한 투자 이야기 채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트럼프 약가 인하 압박 그의 무역 정쟁처럼 실제 효과보다는 보여주기 쉽게 그칠 수 있다. 외국과의 협상에서 그랬듯이 제약회사들이 진정한 계약보다는 사소한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역 협상과 좀 비슷한 거다는 거죠. 이제 크게 질러놓고 또 자그맣게 협상을 할 거라는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기 위해 움직인 날과 같은 날에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새로운 추진 발표를 한 것은 적절하다. 투자자들은 거대 제약사들에 대한 공식적인 타격도 비슷하게 완화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잠깐 급락했다가 또 얘가 회복되는 그런 우리는 급반등 나왔잖아요. 또 중국들은. 그래서 트럼프의 발표는 허풍으로 가득 찼지만 정책적 세부 사항은 부족하고 의회가 협조적이지 않자 트럼프는 정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상업 보험 시장은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을 암시하는 행정명령으로 선회를 한 거죠. 입법 필요한데 이제 행정명령을 한 거고, 미국 의약품 가격을 해외에서 지불한 의약품 가격과 연동하는 것은 트럼프에게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의 첫 번째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메디케어 중심의 규칙을 시행하려고 시도했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했어요. 로시에서 반발했습니다. 로시에서 트럼프의 약가 인하 행정명령 추진 시 미국 내 투자 재검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로시가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경우에 미국 내 계획 중인 투자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고요. 로시는 지난달에 5년간 미국 내 의약품 및 진단 부분에 500억 달러 약 68조입니다. 투자하고 1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거 재검토하겠다는 거야. 반발이 심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로시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외국계 제약사의 미국 내 투자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런 트럼프의 약가 인하 요게 사실 보여지기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제약사들이 굉장히 이제 투자를 재검토를 광고하고 있고 오늘 뭐 그 제약사들이 미국에 얼마 투자했다고 막 자랑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약가의 인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약가의 노이즈가 있는 기업들은 조금 부진할 수 있어요, 주가가. 이게 이제 실제로 적용이 약가 인하 대상에 대해서 빠진다기보다 이제 어쨌든 노이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 거라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서 적절히 좀 IR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출사적인 하락보다도 조금 주가는 좀 횡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랑 상관없는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이베일 바이오가 그런 기업이고 그러니까 에이베일 바이오는 플랫폼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랩바디 비아 그랩바디 T. 그 두 개의 플랫폼에서 파생되는
파이프라인 있는 거죠. 네. 파이프라인 되게 많잖아요. 그 파이프라인별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은 안 돼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 두 가지의 플랫폼을 보고 차세대로는 그 ADC 플랫폼을 있는 건데 일단은 그래파드 B와 그래파드 T에 대해서는 거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약가 인하랑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날 급락했다가 바로 아래 꼬리 달고 상승 전환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ABL 바이오 IR을 했어요. 저희 센터에서 IR을 진행하고 좀 보면서 회사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이제 그 에러 이후에 급등하고 네네. 지금 조정인데 조정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적절한 조정과 노림목을 잘 만들어줄 경우도 ABL 바이오는 뭐 투자 대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 주식은 없어요. 투자는 아직 하지 않고는 있는데 좀 뭐 적당한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리가켄 바이오 이런 다 플랫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죠. 그리고 삼천정 기업도 에스페스라는 플랫폼이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플랫폼 기업들은 주목을 하셔라. 그러니까 이번에 약가 인하로 인해서, 그러니까 약가 인하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들은 그로 인한 주가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은,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일단 ABL 바이오를 좀 보고 있는데 아직 없어요. 3,000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뭐, 있더라도,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유심히 잘 찾아보시죠. 근데 리가켄 바이오가 아닌 ABL 바이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리가캠은 IR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잘 몰라요. 회사를 좀 알아야지. 그쵸. 맞아요. 잘, 네. 정보가 너무 없다. 네, 공부를 해야지 알죠. 네. 네, 그런 것이고. 네. 요거,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네. 그 FDA 신약심사 간소화 그 이슈가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FDA 신약심사 초단기 시대 연다라고 해서 그 FDA 인력들이 대거 해고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AI 도입한다고 막 네, 맞아요. 생성형 AI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조직 개편이 됐고요. 저기 미국 FDA에서 신약 허가및 그 심사 간소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FDA 조직 개편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인력들이 많이 나가게 되면서 실제로 여기 보건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인력 19% 감축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4월 달에는 실제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했고 신약심사 지연 사태가 대거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만큼 간소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센터에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대요. 6월 말까지. 그래서 기존에 수일 걸리던 심사 작업을 AI로 수분 내 처리가 가능하고 신약 검토 기간을 단축을 해서 평균 10개월에서 훨씬 더 짧아진다는 거죠. 또 기전 기반 조건부 승인 경로도 신설이 됐습니다. 임상 시험이 없어도 승인 가능. 약물의 작용 기전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RCT 없이도 승인 가능. 전임상 비임상 데이터만으로 승인 가능하도록 하고 또 단 사후 추적 조사는 필수입니다. 환자 전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를 착용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를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승인 받고 나중에 사후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우선 심사 제도 확대. 기존에는 암 희귀질환 위료였고 소규모 저공증 치료도 포함 예정이고요. 혁신 시장은 3에서 6개월 내 승인 여부도 결정 가능합니다. 혁신 치료제 지정이 좀 어려워요, 사실요. 좀 어려운데 네이처셀이 그거 받고서 주가 올라갔잖아요. 혁신 치료제 지정 받고 나서. 그리고 기대 효과는 이제 초시기 나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활성화 가 기대가 되고요. 신약 기간이 단축되면서 비용도 절감이 기대되고 환자 치료의 접근성도 상상이 된다. 그러니까 시기질환 치료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기질환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려는 뭐 임상 자료 불효적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도가 있고 조건부 승인제의 사후 모니터링이 심사 인력 공백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향후 계획은 6월 말까지 6월 중으로 그 생성형 AI 전 플랫폼에 도입하는 것이고 기전 기반 조건부 승인 지침도 좀 더 구체화하겠답니다. 이것도 두 가지를 구체화할 거고요. FDA 이번 정책은 혁신 신약의 신속한 개발과 승인을 지원하면서도 안정성과 효율 검증 체계를 병행 구축하는 시도를 볼 수 있고, 있지만 이제 인력 감축이라든가 신속 승인 정책이 충돌할 경우에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실효성이 핵심 쟁점을 부상할 부상할 전망이다라 얘기를 해서 요 뉴스가 되게 긴 뉴스거든요. 네.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요 FDA 심사가 간소화와 식이질환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에 연관하면 관련 기업을 찾아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그 식이질환 그 식이의약품이죠. FDA 식이의약품 네네. 지정을 받은 기업들을 리스트해서 보시면 돼요. 5월 달에 받은 기업들이 10이네요. 있습니다. 네. 5월 달에 식이약품 네. 지정 받은 기업도 있어요. 그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바이오 가져오셨는데 지금 주도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조선방산. 그거 이제 주가 고점 논란 나오더라고요. 피카운 얘기 나와가지고 그냥 이사님 보기에 조선방산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다. 아니면 또 그러니까 주도주 싹 바뀌는 타임 올 거다 그런 얘기도 막 나와서 지금 조선방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방사는 좀 부담되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MSC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는 그때가 픽할 것 같아요. MSC에 편입되는 시점이. 있죠. 예. 네, 그런 되는 날이 고점. 그때 종가의 전략 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해놓고 나서 조정을 기다리는 거고. 제가 그 몇 달 전인가 네. 그 방산 종목들 고점 나왔을 약간 단기 고점 나왔을 때 환경에서 네. 지금은 좀 비중을 줄였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어요. 정말 딱 한 달 정도, 정말 한 달 정도 조정받고선 다 시고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산주를 사기에는 부담이 분명 되고, 예. 조선주는 좀 다른 게, 네.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그 조선에 대해 우리나라와 협력하는 거기에 대한 미국 쪽 프리미엄까지는 아직 안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조선 쪽은 좀 갖고 있으면은 그냥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들어요. 갖고 계시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 요새 좀 먹을 폭이 얼마 될까? 이런 생각 좀 들고, 만약 기존 주도주에서 좀 아직 시고가가 못 가는 섹터가 전력기기 쪽이거든요. 맞아요. 전력기기 쪽에서는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그 현대일렉이랑, 일진전기. 네. LS일렉은 모르겠네요. LS일렉은 일진전기 좀 난 것 같고, 그리고 현대일렉도 그 두 개가 좀, 밸류가 걔네가 두 개 싼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진전기는 아까 유한탄증권 리포트 보여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좀 잘 참고해, 정리가 잘 됐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가 높지 않은 건 좀 아쉽긴 한데, 한 38,000원 정도 나왔나? 지금 한 28,000원 그 정도 주가인데, 이 정도. 전력기가 또 그런 거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원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전 도산 에너베이티가 핵심이겠죠. 뭐 요즘 한전도 올라가는데 원전 쪽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 주저주가 얘네들이 이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어느 정도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은 고점은 나오다가 빠졌는데 또 밸류에이션 싸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박스권 나와요. 박스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무리하게 쫓아가기보다도 어느 정도 내가 정해둔 밸류에이션 도랬을 때 매도를 하고 또 기다렸다가 저점 왔을 때는 또 과감히 사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조선주는 바로 박스권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이 좀 이게 형성되는 시점이 지금보다는 약간 좀 박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박스권 레벨 자체도 좀 레벨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밸류에이션이 좀 프리미엄이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그게 한번 좀 남아서 뭐 쉽게 매도하라는 얘기는 잘 못하겠습니다. 쪽은. 그런데 방산 쪽은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팔고 적당한 자리에 사고 이런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전력기계 쪽은 아직 좀 싼 것들이 있으면 보시면 되고 원전 괜찮고 바이오 쪽에서도 좀 제가 기회를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괜찮잖아요. 저도 바이오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의 비중 높인 게 지금 거의 10개월이 다 돼가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2차 전지 sek터가 1분기까지도 좀 못 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주로 바이오 쪽
포트가 많이 이동이 된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이차전지 있지만은 주로 이제 뭐 전액 쪽 종목도 위주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것들 뭐 이제 뭐 다른 뭐 양자 기업들 소위 말해 대형주들 갖고 있는 분들 갖고 있는 것들도 뭐 물론 있겠지만은 계속 포트 이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2차 전지보다 바이오 비중이 더 높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포트가 포트 좀 계속 해온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은 뭐냐면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버티더라도 그냥 버텨서는 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주가 상승의 움직임은 원래 애초에는 25년부터 27년까지 침체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북미 시장에서 지금 금리 인하가 또 미뤄졌죠.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안 될 거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또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실적의 회복이 생각보다 더딘 거죠, 지금. 미국 쪽에 그 전기차 시장이 생각대로 뭐 25년부터 뭐 30% 이상 성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25년부터 성장이 생각해서 24년부터 반영이 될 거라 봤지만은 이런 그 캐즘 구간의 기간이 25년 그 지금 상반기까지도 지금 이어지는 분위기고 하반기랑 내년을 성장을 좀 그 업체들을 보니까 주가 상승도 그러면은 이제 보통 6개월 정도 선반영 된다고 하면은 20년부터 성장이라 본다 하면은 올해 하반기가 여러모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2분기까지 좀 쉽지 않은 구간이 될 것 같고 하반기가 정책적인 불확실성부터 해서 그런 이제 업체들이 증설 끝나고 그것들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데는 올해 하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지연되고 투자 포인트들이 많이 훼손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 포인트에서 훼손된 상태를 23년도에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변화를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저도 나름의 변화를 많이 줬었는데 좀 오히려 이제 역효과로 실패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래도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전액 섹터를 좋게 계속 봤었는데 네네. 결국 똑같이 빠졌잖아요. 네네. 막판에 걔네들이 버티다가 나중에 더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냥 똑같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따로 가진 않을 거라고 본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차별적으로 양극재 기업들보다 전액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잠깐의 디커플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커플링 돼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결국엔 업황이 돌아서야 되는 문제니까 그 시점이 하반기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는 포트를 다변해서 가져갈 필요는 있는 거고 그 선택을 좀 바이오로 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하나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서 그냥 단답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전력기기, 바이오, 그다음에 조선방산까지 언급해 주셨고 언급 안 하신 게 반도체하고 로봇인데 그냥 올해 연간으로 보면 상반기는 이미 조선방산이 주도했고 조선방산 빼고 나머지 업종 중에 새롭게 주도주 후보군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업종이 있는지랑 두 번째는 워낙 큰 금액들 많이 굴리시니까 그분들 어떻게 보면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손절 기준. 뭐 손절 얘기는 제가 마이너스 계속 할 수는 없고. 규정상을 할 수 없는데 네. 제가 올해 그 경제 방송에서 제일 많이 강조드린 섹터가 엔터였어요. 엔터. 네, 엔터 그래서 YG 엔터를 이제 대장류로 YG 엔터 SM. 그러니까 초반에 1월 지난해 연말과 그리고 올해 1월 2월 3월까지는 JYP를 얘기를 했었어요. JYP, 네네.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고서 그리고 올해 이제 블랙핑크라든가 브레이브몬스터가 같이 콘서트를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실제 가장 폭발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이제 YG 엔터라고 봐서 YG 엔터를 경제방송에서 많이 특히 머니투데이라든가 환경 뭐 이런 데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주가 좋았죠, 진짜 YG 엔터. 그래서 YG 엔터랑 SM 그 두 개를 탑핑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아티스트도 어떤 아티스트 있는지 제가 다 얘기했었죠. 특히 뭐 YG 엔터 제가 이번에 트레저, 트레저 이제 특별 앨범 옐로우 너무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트레저 몰랐던 사람들도 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 이제 블랙핑크랑 브레이브몬스터의 실적 상당히 좋을 거를 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SM도 뭐 이제 거기 이제 아티스트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엔터주는 한 해는 되게 좋고 한 해는 역성장 나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한 해에 그 공연을 집중해서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때 그만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올해는 엔터주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 부러질 때까지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엔터는 YG 엔터 게스템 그리고 JYP한테 오늘 급등 나왔는데 맞아요. 예. 1분기 어닝 쇼크 나온다고 그래서 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보려고 했던 건데 컨셉 부합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급등 나오죠. 맞아요. 예. 그래서 JYP도 괜찮습니다. JYP 그래서 하이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이브는 근데 아마 올해 하반기 이후로는 BTS 복귀하면서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밸류가 비싼 편이잖아요. 이거를 정당화해야 되나? 뭐 이런 건 고민이 있어서 하이브도 갈 거야. 하이브도 추천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엔터 44 올해 투자 다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이제 1분기 JYP만 1분기 실적 보고 가자 정도로 좀 바꿨었는데 취향대로 골라서 하십시오. 그 오늘 마이젠터가 또 오늘 작년 신고가 나왔나 어제 신고가 나왔나? 맞아요. 신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신고가 나올 때 가지 말고 조정 나올 때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뭐 끌고 가는 정도고요. 매수는 좀 기다려야겠죠. 예, 엔터주들은 엔터주도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 아까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까 제가 ETF 두 개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 쪽으로 좀 공부해 보셔야 되면 이제 상장이 3일 됐기 때문에 추세가 좀 3일 연속 하락이거든요. 그거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애플 폴더블4 관련 종목으로 덕산네오록스 말씀드렸었어요. 맞아요. 애플 관세 문제 때문에 노유 때문에 빠졌다가 지금 주가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폴더블 하면은 덕산네오록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트레가이 우주항공 쪽에는 세트레가이가 수주장고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세트레가이도 이것도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저 투자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저점 찍고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놀려요. 얘가 올라갔을 때 잘 안 놀리는 특성이 지금 있는데 요거는 일단 그 시총이 아주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대형사가 최대 주주한테. 예, 하나그룹이에요. 하나가 갖고 있죠. 예, 하나그룹이라서 하나그룹입니다. 하나그룹 주중에서 이제 하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데 실적 좋아요. 수주장과 어업이 좋아서 물론 하나그룹에서 받은 수주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장공 쪽에서 우주항공. 걔가 좀 참신하네요, 이거 진짜. 스태트레가 이거 괜찮아 보여요. 네네. 그 정도 이 정도면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네네. 좀 약간 손실 났을 때 좀 대처법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조언해 주신다. 그냥 그 선택이죠. 난 이거를 손실이 난 상태로 뭐 여유자가 있으면 초면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 그냥 버티고 다른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 아니면 그 유망한 쪽으로 갈 것인지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새로 투자할 종목이 있고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업사이드를 계산해서 더 큰 쪽으로 더 큰 쪽으로 더 큰 쪽이 나오면은 그게 날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업사이드를 비교해 봐서. 네, 근데 다 안 되면 일부 해보는 거예요. 일부 소액으로. 그러니까 솔개래보다 일부 옮겨서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포트에 넣고 봐야.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그렇죠. 보면서 그렇죠. 조절을 하거든요. 네네네. 노 액션, 노리턴. 노리턴. 네, 맞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포트 조정을 좀 여전히 해봐야 되는데 2차 전지를 그냥 지금 100% 2차 전지만 들고 있으면 2분기까지도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까 그 전에 이제 1분기 보고 말씀드렸다 계속 반복하는데 2분기까지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안의 행군이 될 것 같아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 좀 옮겨놓고 제가 다 손잡아 버리는 이 얘기는 아니고 네네네. 저희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계속 손실난 상태로 그냥 버티기에는 매수보다 매도할 사람이 더 많아요. 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2차 전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보면은 무리하게 레버리 있어가지고 계속 반대 매매 직면에서 계속 팔아야 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주가가 올라가야지 뭐 해결이 되는데 횡보해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난해 그러니까 저 영향이 있고 뭐 다른 분 영향도 있지만은 지난해 4분기부터 2차 전지 쪽을 계속 줄여가지고 다른 포트 넘어가신 분들이 계속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막바지에 왔어요. 그렇게 갈아타시는 분들이. 지금 버티신 분들은 진짜는 더 원래 뭐 3년 더 길게 27년 뭐 23년 길게 보시려는 분들 위주로 남은 거고 지금에서도 고민하시면서 갈아타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 사람이 다 팔면 바닥이고 그다음 상승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임박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권에 분명히 왔는데 이런
센티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이 나타나려면은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의 정기자가 선정나고 네네. 정기 프로세스 해소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직 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6월 이후로 좀 기다려 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2차 전지 관련된 인덱스한 그 인사이트랑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팁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창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